문제는요. 이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드가 뒤집힌 게 사람들이 정말 이 사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3노 정책,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conclusion. 그리고 이건 이명박 때의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정책이면 자기들 보수 정권이니까 뒤집어도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을 이명박이 그대로 5년을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느닷없이 채택이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배경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이가 이거를 느닷없이 받아들이라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또 곧 그 전에 제가 분석한 그러니까 이 최순실을 알기 그렇지. 전에 알기 분석을 전에. 나왔던 분석과 그 안 이후에 그걸 봐야 되니까 제가 또 얼굴도 약간 그 고영태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고영태는 잘생겼어 아주. 솔직히 잘생겼단 말인데 필 또 고영태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오늘 TBS 가니까 정 장관이 얼굴이 고영태 닮았네. 그 정세현 장관이요. 예. 그분은 그분이 이제 남북 그 회담 하잖아요. 장학금 회담이라는 거 하면은 그 화면 보고 나서 사람들이 누가 북한 사람인지 헷갈려요. 정 장관님 보고 저분이 틀림없이 북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생긴 게 그렇게 아니 생기신 우리 분이죠. 김창수 박사는 그 남북 회담하고 내려오면 북조선에서 그런다며. 동무 이리 오라 어디가. 하여튼 북한 사람들 속에 제가 섞이면은 자기들 또 구분 못할 거라고. 자, 그 전 알기 전에. 예. 사드 궁금해, 사드. 사드가 이제 갑자기 왜 올해와서 바뀌었느냐. 예. 그 원인을 이제 아까 말한 전성절에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전성절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가 가서 중국의 전성절을 빛내줬는데.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올해 1월에 4차 핵실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확실히 북한을 제어할 줄 알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진핑 전화 안 전화 받았고. 안 받았잖아요. 예. 3일 동안. 그게 이제 빡친 거죠. 예.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또 다시.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우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중국도 당황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하고도 아무하고도 전화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화가 나서 1월 7일 날 그 기자회견 때 일방적으로 사드를 중국한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논의할 수 있다. 네. 예.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처음으로 대통령 입으로 처음으로 해갖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김창수 박사가 그거 갖고 열부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김지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김지훈 교수님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작년에 금방 말씀보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예. 정말로 전국구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배우 실세가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상황. 네,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승제를 갖고 그랬는데 이제 10월 그게 9월 3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미국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꼬나 바친 거죠. 그때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렇잖아요. 예. 실제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아베가 손을 내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의 손은 뿌리치고 중국한테 갔다. 이게 이제 이른바 중국 경사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미국 가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야, 너 왜 일본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중국으로 갔느냐. 이렇게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들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중국 간 거 아니야. 중국으로 치우친 거 아니고 나 미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해.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내면적으로 사드 받을 준비가 됐고 그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한일 외무장관이 됐고 외무장관에서 위안부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게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국구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도 믿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봉도사님 뒤에 있는 최순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최순실을 알고 난 다음에 는 이제 어떻게 사드가 왜 배치된 거야? 느닷없이. 아니 럭키드 마틴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탈냉전이 오면서 많은 그 미국의 군수업자들 중에 망한 게 있고 안 망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킵니다. 원래 그랬고 여객기도 만들면서 그다음에 군수 산업을 만드는 것은 위험이 회피가 되는데 록히드 마틴은 100% 군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총알 안 팔리면 총신 팔고 뭐 헬멧 팔고 하는 정도로 쉽게 옮길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단위가 무기 체계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네. 사드가 한 포대가 2조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거의 사드가 그것도 불투명하잖아, 얼마가 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드의 명운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이 사드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안 산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에서. 사기로 했던 카타르하고 에미레이트도 결국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이걸 안 뚫어주면 로키드 마틴은 완전히 망합니다. 예. 어... 팔로가 없는 거죠. 팔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팔로 팔선요. 팔로도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거의 로비를 아마 최대한 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에서 구입한 많은 무기들 중에 로키드 마틴이 많습니다. 한국이 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아, 로키드 마틴사가 네.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잡을 절실한 그렇죠. 필요성이 있었다. 네. 그리고 한국에다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로키드 마틴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사드의 모든 명운을 걸어뒀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판 지금 것도 우리나라 컸지만 들어오는 사드가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상 겁니다. 그 발사하는 미사일이 전투기도 그거 아닌가요? F-35. F-35도 네. 그렇고. 그거를 이명박이가 해먹고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가 경고했잖아. 놓고 예. 가라고. 내가 예.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경고한 자세히 거야? 들었어요. 최순실이 경고한 거야? 물론 최순실이 했겠지만 이게 무기 구매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린다김 뭐 이런 걸 통해서 잠깐만 엿보셨지만 예. 무기 시장에는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에이전트가 공식으로 있어요, 그거는? 그걸 공식으로 먹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가 조단위기 조단입니다. 때문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정권을 잡아가지고 뭔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무기 구매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임기 끝나는 사람이 해먹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또 그 까불지 마라 이거는 놓고 실제로 와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2년 때 차세대 전투기 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차기 정부로 넘겨라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을 못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차기 정부로 예. 넘겨라 이러고 중단된 거. 니네가 먹을 떡이 아니다. 이제까지 많이 4대강으로 많이 먹었으니 예, 예. 이제 무기는 우리가 먹을 터이니 놔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넘어왔는데 이 사드 문제가 무기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예. 최대의 리베이트 사건이 아직도 터지지 않은 네. 바로 그 분야로 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일단 예.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 그러니까 그 배치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보자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로키드 마틴사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 진짜 말을 나와야죠. 이제. 이제 그 7월 원래 사드 배치를 한 게 7월 8일이잖아요. 네.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게 7월 8일인데 7월 5일 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결정된 사드 바 없다 배치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야 3일 전에. 예. 근데 그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몰랐을 거예요. 사드 그 한민국은 모르는 거지. 모르는 네. 거예요. 완전 배제된 거죠. 국방부 장관은 민국. 모르고 있는 모르고 거예요. 사실은 군도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요. 네. 계속. 그래서 이게 뭐 군에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얼리 어댑터들이 예. 뭐 최신형 나오면은 네. 다 그거 사고 사보고, 싶어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방어 무기 체계라고 하면서 이게 사드가 최신형이니까 최신형 뭐 있으면 좋지 않느냐 방어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직 미국하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사이 7월 8일 날 빵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7월 5일 날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네. 라고 공식 답변을 했고. 그리고 윤병수 장관은 바지 고치러 갔고. 사드 배치하던 날. 배치하던 날, 발표하던 날. 백화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배제된 거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내용을 몰랐고 오로지 청와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만 발표하는 자만 알았다. 네. 예. 그럼 이제 박근혜 그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나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 문제가 너무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때 취했던 3노 정책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 배치한다라고 하면서 한반도에 화약고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한명우 장관은 계속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 자체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위험하다. 예, 협의도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늘 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말했던 거예요. 성주로 결정이 됐는데 성주를 가본 군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전에. 아니 배치하는 군인을 거기가 조사로 간 군인 한국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미군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고 네. 그거는 미국식 결정이고 예. 우리 땅인데 그 적어도 어. 하루 이틀 2, 3일 전에는 가야 하는데 한국군 누구도 거기 가서 시찰을 하고 미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순실군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로키드 마틴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지금도 린다 김이 그 로비스트인가요? 린다 김 지금 감옥에 가 감옥에 있어요. 있어요. 대마초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뽕 때문에 예, 감옥에 있는데 이제 린다 김은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였죠. 원래 유명한 였었고. 로비스트였죠. 린다 김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린다 김이 유명한 거는 1995년 무렵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 이양호 국방부 장관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편지가 공개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서였죠, 연서. 이인계를 쓴 거죠. 아, 린다 김이라고 하는. 예, 근데 이제 그 편지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그 린다 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뭐, 산타 바바라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타 바바라에서의 추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순실 화법을 쓰네. 그게 그 린다랑 그거 조사한 데가 국방부 검찰부였거든요. 네. 아, 그 장관이니까. 아저씨가 한 거야, 그럼 조사를?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나중에 가서 그 기록을 다 봤는데 편지도 진짜 글씨도 이쁘게 잘 쓰고 정말 신경 써서 썼어요. 누가 린다가? 아니, 아니야, 이양호가 굉장히 아니고. 낭만주의자였어요. 그건 이양호뿐만이 아니야. 린다를 좋아했던 남자가 또 몇몇 더 있었다고. 예. 걔들 그렇게 그러니까 전화한 거 뭐 이렇게 그 수사 기록을 봤더니. 네, 녹취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드라마에 그냥 이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불타는구나 얘들이. 내 지가 나이- 맘에 드는 아니, 여자가 내 나이가 있으면. 어때서 노래 나오나? 아니, 지가 그런 욕망의 분출을 누가 못 해봤거든. 내가 그때 30대 때, 진짜 놀랬어. 야, 나는 이 사람은 거의 할아버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 그 중학생이, 무슨 새로 온 교생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네.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마음 떨려 하면서 이런 거야. 그리고 전화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얼마나 간절한데. 아, 그 녹취록이 다 있어요? 네. 신문에도 일부 네, 나왔었어요. 신문에 신문에도 일부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린다 김이 바로 그 린다 김이 무기 로비스트고 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잖아요. 예. 근데 그 린다 김이 살았던 곳이 바로 산타 바바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비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그 부하인 김재규한테 암살당한 이후에 네. 피격당한 이후에 암살이 아니죠. 예. 피격당한 이후에 이 전두환 이 신군부 일당이 그 청와대에 있는 금고에서 6억 원을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6억 원을 가지고 세상과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예. 18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살았냐면은 산타 바바라에 있었어요. 어머. 네. 그래서 산타 바바라에 그때 있으면서 한국에 안 있었고요. 예. 그 산타 바바라에서 이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산타 바바라에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네. 그래서 이제 린다 이 김 대표현에 따르면 오비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정리. 린다 김이 살았던 곳이 산타 바바라. 이양호가 편지를 써갖고 이 사랑을 고백한 것도 산타 바바라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 아니 둘이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저기가 있었던 그렇죠. 게 뭔가 산타 있었지. 바바라. 예. 뭘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뭐 썸도 탔다가 예. 뭐 밀당도 했다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18년간 아니 18년간 아니고요. 18년 기간 중 기간 중 어느 일부. 일부 기간을 산타 산타 바바라에 바바라에 있으면서 있으니 우리가 린다 출연해 보건데 린다 김하고 그때 린다 그레이트 김하고 박하고 예.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 확인된 만날 수 사실이에요.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만났고요. 그럼 박근혜 가는 곳은 늘 순실 언니가 있잖아요. 예.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여기서 린다 김과 순실 커넥션이 우리가 그걸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됐을 이제.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예. 의심스럽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린다 김은 그런 식으로 인연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굉장히 고독함과 배신감 이런 것들 속에 사로잡혔던 시대였습니다. 때나도 그 근처에 있었던.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이 든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나이가 그분들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 들었죠. 그때도. 그때 들었나요? 아니 80년대. 아니 난 89년도에 갔으니까. 아. 그때 근데 만날 수 이제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그 지배했던 예. 이제 그 버시바우
버시바우 주한미 네. 대사가 2007년도에 보고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최태민이. 근데 최태민의 후계자가 바로 최순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최태민의 자리에 최순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민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 말에는 이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버시바우의 보고서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넣어도 성립된다. 대입시켜서 볼 수 네, 있다. 가능하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태민은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최순실은 몸을 통제하기는 좀 그렇죠. 미흡하지 아니 않아요? 마음과 마음을- 영혼을 통제했지 예, 이제. 아니 몸도 통제할 수 있죠. 뭐 왜냐면은 때를 밀어줘? 아니 어떻게 통제? 아니 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니, 마사지를 해주는 거지. 아니 JTBC 보고 아니 TV조선 그걸 보면 동영상을 보면은 옷을 다 입히잖아요. 옷을 그 옷과 색 옷 입히게 놀이하는 거고 그거는. 네. 아니 옷을 입혀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무속의 세계에서는요. 이 옷으로 통제를 하면 옷을 입히고 못하는 거야? 색깔을 하고 색깔이 중요하지 색깔이. 그러니까 옷과 예, 색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무섭다. 몸을 통제해 나가. 이 무속의 세계는 이렇게 신비하고 알면 할수록 무서운 그런 세계인 겁니다. 근데 통도사님이 또 나도 무속의 세계에 무속의 일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일간이 있는데 그래서 산타 바바라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오늘 이상하게 빠지지 말고. 미국에 가서 있었던 사람 어려운 시절에 미국에 갔다가 와서 대통령 된 사람들을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꼭 시키면 안 되겠네. 반드시 사고를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는 LA 가가지고 에리카 만나서 그 그렇죠. 집에 있고 뭐 그렇네요. 이러면- 아니 그 이러면은 집은 그 집은 그러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천재를 그거 린다김도 지금 저 감옥 가 있고 예. 뭐야 이게. 그냥 산타 바바라에서 겹쳐지는 시점. 네. 그리고 그때는 추정컨대 예. 박근혜와 최순실이 늘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0년 붙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가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버시바우가 이야기했던 그런 예. 버시바우의 보고서, 그 다음에 이양호 국방장관이 썼던 연서, 예. 이런 것들 추천해 볼 때 또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린다 킴하고는 친구 사이고 가까웠고 이런 예.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최순실과 린다 킴의 사이를 우리가 가정할 추정할 수 수 있다. 있고, 예. 그리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사의 그러니까 린다 김이 로키드 마틴사의 로비스트였었고.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춰보면 로키드 마틴이 린다 김이나 혹은 최순실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했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런 가능성 이런 오면서 소설을 쓸수 앞으로 그렇게 소설을 쓴 거지. 소설을 이거. 쓰고. 누가 결론 내렸다 그랬어. 이 아니. 양반이 감옥에 또 보내려고 그러나. 아니 저기 뭡니까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보면은 이런 예. 것들을 바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회고록 쓰면은 정봉주 의원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로 이제. 메모를 했다. 메모가 증거다. 메모가 쓴 거다. 내가 메모에다 해야겠어. 정봉주 그렇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 메모 그리고 내 쓰고. 메모가 증거다. 그 이게 이제 증거인 거예요. 아니 그 말씀 중에 하나 생각난 게 11.2 이후에 왜 그 금고에서 네. 금고가 2개 있었는데 하나만 줬다고.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전두환 재산 다 털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져왔어요? 전두환이가 최태민이를 3,000교육대를 보냈어요. 네. 그때. 그렇지. 이대무슨 우리가 전두환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나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아본 거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안 상황을. 거야.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딱 아니 왜 이렇게 최동욱이 총장일 때 왜 그 무슨 추적반을 만들어 재산 뺏겠다 했을 때 전두환이가 옛날 같으면 왜 골목길 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딱 뻗뜨기고 서가지고 그 짓 하잖아요. 근데 예. 전두환이 찍소리 안 하고 바로 숙였거든. 그게 최태민을 보낸 어. 구원에 대한 보복. 예. 이것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두환은 이제 느꼈던 빠져나갈 것 수가 같아. 없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드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네. 이렇게 소설을 쓴다면. 그렇죠. 쓴다면. 쓴다면. 7월 5일 한민구, 윤병세 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3일 뒤에 전격적으로 발표하잖아. 네. 그럼 그 밑에서는 정말 이 외교 라인, 국방 라인, 통일 라인에선 전혀 이것에 대한 작업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쓰리노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사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예. 결론냈는데 그 누군가 결론낸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사주하거나 통제한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누군가가 로키드 마틴사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김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주에 우리 끔찍하다, 끔찍해. 국방부에 사람들이 성주에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또 맞춰지는 겁니다. 그 그래요? 퍼즐이. 예, 왜냐면은요.
원래 이제 준비를 없이 국방부에서는 했다는 거니까. 실무조사단이 있어요, 국방부에. 예. 그리고 그 전에 실무조사단에 한미 실무 그 협의회가 구성까지 됐지 않습니까? 있고, 구속까지 됐는데 진행이 네, 없었어요. 실무조사단이 있고, 그리고 실무조사단에서 부지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실무조사단의 부지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에 대한 최종적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네.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한미양국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실무조사단의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이 네. 한미양국이 결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 한명국 국방장관한테도 물었죠. 제가 물은 게 아니고 그랬는데 한명국 국방장관은 이제 이 대목에서는 확실히 한명국 국방장관이 그 기름장어처럼 답변한 거예요. 실무조사단은 정책 결정하고 나서 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움직여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성주 결정해놓고 또 옆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성주 결정해놓고 발표를 못하고 또 며칠 묵혔잖아요.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그것도 이상한 거지. 옆으로 이제 롯데 골프장 부지로 옮겨가 버렸잖아요. 아니 처음에 성주에서 칠곡에서 승주로 갔다가 그다음 이제 김천으로 온 거죠. 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으면 실무조사단이 부지에 대한 실무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지가 어떤 사드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 군사적인 측면, 주민들에 미치는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한미 양국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 결정을 하자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갖고 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 설득하고 토론하는 그렇죠.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이 정부가 시스템이 워낙 안 갖춰져 있고 형편없는 정부니까 예. 이 정부 그렇다고만 무능한 생각을 정부니까 했었죠. 정말 예. 무능했거든요. 그 무능한 정부니까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능의 근원이 뭔 줄을 몰랐던 거죠. 두 가지를 좀 더 예. 여기서 좀 더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로키드 마틴이 우리가 쓰리노를 할 때마다 로키드 마틴은 뭐냐 했냐면 계속 여기 그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 쪽을 계속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에드벌룬을 띄웠어요. 우리는 아니다 그러는데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 부지 조사를 했다 막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옆에서 부추겼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 이 로키드 마틴의 만약에 이게 우리 소설이 다 맞는다면 이거는 여기 지금 200~300억이 아닌 거예요. 네. 리베이트 받은 것만도 2~3조 뭐 수조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만약 소설이 맞다면.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나는 묘한 게 미르 재단이 만들어진 게 2015년 10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케이스포스 재단이 만들어진 게 올해 1월이에요. 네. 개성공단 닫은 게 2월이고 로키드 마틴 결정한 게 지금 7월이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만약 맞다면 마지막에 처먹고 튀려고 이때부터 이권에 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미르도 그런 다음에 청와대가 영업사원이 됐고 계속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에요. 예. 케이스포스도 그렇고. 근데 사드가 보면 어찌 보면 건 중에는 제일 큰 건 아니야 이게. 이거 사실 먼저 됐다면 덩어리 아마 제일 그 걔하고 안 자잘한 했었어. 거안 안 먹었을 먹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봉도사님이 딱 이렇게 필이 와가지고 하면은 되게 맞는 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도 맞는 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맞았어. 왜냐하면 방송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옛날에 MB 해고록 할 때 이제 MB 해고록 중에서 그 북한에 뭐 노동당 누가 와가지고 선전 비서인 김기남 와가지고 네. 청와대를 갔었는데 그래 이제 그때 해고록을 다 안 읽으셔놓고 저한테 그때 뭐 MB가 그러면 김기남한테 야 잘해봐 하고 등이라도 한번 뭐 쳐줬어야지 딱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근데 실제 MB가 등 쳐줬다니까 잘해라고. 근데 그때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죠. 제가 그래 실제 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송민수 회고록 이야기할 때도 또 그러면 송민수이 또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둘이 또 증인은 이야기했다고. 노 대통령이 거라고.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또. 근데 본인이 진짜 그 인정하시고 한 번씩 얘기하지만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이렇게 뭐가 보인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조심해야 될 사람은 다음에 비선으로 봉도사네. 어차피 이 생에 정치고자 풀어나긴 틀렸고 비선으로 뚫어 이제 비선이 그게 훨씬 좋아. 보니까 그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 근데 내가 우리 집 옆이 비선 아파트야. 아니야. 그리고 또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옷도 잘 고르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 나 동업합시다. 아까 유일제보다 못해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드 문제가 풀리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닫는 개성공단도 문제도 이제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가 뭐 문을 닫았고 그래서 통일부가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지만은요. 사실상 이제 통일부도 아무리 박근혜 정부 하에서 통일부가 욕을 먹고 무능하다 하더라도요.
개성공단이 북한에 대한 징벌로서 개성공단을 문 닫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통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양식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갑자기 그러니까 2월 9일 날인가 2월 10일 날인가 발표를 했는데 2월 7일 날까지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격적인 중단이 발표되어 버린 과정이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여기 입술 텄던 거, 이게 홍영표. 부러졌던 거 네. 생각. 아니 네. 그리고 그 통일부 안은 잠정 폐쇄였어요. 맞아, 네. 맞습니다. 잠정 폐쇄였었는데 전격적으로 폐쇄해버렸고 네. 이틀 전까지 통일부 관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요. 그런 중요한 국가지 대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우주의 목소리가 없으면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큰일이다 이거. 진짜. 근데 어제 왜 그 인수위 때 그 일본 대표단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일본을 자극하지 말라는 그 충고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사실상 그것도 그게 우리 대표적인 외교적 실패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도 뒤에 뭔가 작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떤 개연성? 아니,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기운이 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가 가장 정말 바로 다음 정권에 바로 고쳐야 되는 아주 최악의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할 거를.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한일 위안부 문제가 그렇게 합의되었을 때 뭐 우리나라 그냥 주요 메이저 언론이라고 속칭하는 언론들이 다음날 신문에 전부 다 환영 또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그 부산행 영화처럼 좀비에 물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팔선에도 좀비에 물린 사람들인 거고 다 그런 사람들 있어가지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되니까 또 곧바로 그냥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개성공단 닫는 것은 무슨 자기들의 이권 이런 문제보다도 자기가 선언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확신범 처리 아닐까? 아까 그 통일 대박이죠. 2년 안에 망해야 되거든요. 아. 2년 안에 망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 끊어야 된다. 아, 아니. 그리고 망하는 나라에 어쨌든 작은 돈이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 끊어야 돈이 돼.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고. 아니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틀렸다고 분석을 하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고 그 정도도 아닐 합리적인 거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대부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폐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 알았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요. 맞아요. 네. 해당 부처에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승절 간 것도 간다 그러다 느닷없이 갔거든요. 그다음 미국도 느닷없이 가고. 그러니까 전혀 외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 근거 없는 촉을 갖고 누군가가 밀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짓자 횡설수설한 행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텔레비전 화면이 자꾸 눈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쫙 하면 수첩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럼 장관들 고개 딱 숙이고 전부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예. 계시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적혀 있는 그게 대체 누가 제공해준 정보이냐, 누가 써준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수첩을 보고 읽는데 예, 늘 궁금해하잖아요. 수첩을 보고 읽을 때 대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막 막 우주에서 막 이제 어쩌고 하는 막 이런 결론이 얘기도 났네. 나오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수첩 공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 수첩에 써준 것은 누군가 써줬는데 지금으로서 우리의 심정을 가장 강하게 가질 건 최순실이 써준 것밖에 없다. 아니 지금 이제 지금 이번 과정 수지 나온 건 뭐냐면은 뭐 누구죠 이성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보면은 자기네들이 비밀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온 문서가 뭐 몇십 편이 쌓여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30cm 정도 높이 쌓여 있었고.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며칠 있다가 청와대 문건으로 나오더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문건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문건으로 보고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회의하는 아니에요. 거. 이렇게 회의하면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은 청와대 문건으로 딱 정부 결정사항 같은 걸로 해서 딱 나오면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시 결제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은택, 고용태 이런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호빠 정책을 하고 있었던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보고가 돼가지고 대통령 수첩에 적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그 잘났다는 장관님들께서는 그걸 다 받아 적고 있는 거죠. 딕테이터 영어로 그 독재자 우리 김정은 예. 교수님 미국 박사신데 딕테이터가 받아 적다 이런 뜻 받아 아니에요? 적다잖아요. 그거는 그 독재자. 쌍방 소통이 없고 네. 일방적 지시하는 대로 딕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받아 적는 거. 예. 그 받아 적게 하는 사람을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그렇죠. 하고. 그래 우리 이제 그래서
그 국무회의에 보면 전부 다 받아 적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무슨 이상한 비서관들 모여 있는 회의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장관들 쪽팔린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 전국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덜 듣더라도 외교안보 통일의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예. 세월호 얘기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외교안보 통일은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인 근거 있는 분석을 했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예? 헛짓한 거죠, 헛짓한 거야. 헛짓한 거야, 진짜. 왜냐면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 눈을 다 가려버린 거야. 아니, 그 뒤에, 그때도 그 뒤에, 아니, 무당이 해주는 대로 한 거예요. 이랬으면 사람들이 지지율이 더 빨리 떨어졌을걸? 아니, 사드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위안부 합의 이해가 안 됐잖아. 개성공단 이해가 안 됐잖아. 이상 간단한 거야. 네. 상황이 있었으면 상황이 시키는 대로. 그 상황은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거룩하게요.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198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듀카키스 후보를 떨어뜨린 게 그 이제 조지 W 아버지 부시가 됐잖아요. 예. 그때 컨설팅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공작을 해가지고 듀카키스를 떨어뜨리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를 당선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컨설팅 그룹들이 있었는 줄 알았어. 있었는 줄 알았죠. 정말로. 그 나름대로 얼마나 미국 있었죠. 공부도 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태, 고영태.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컨설팅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또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엘친을 당선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수준이 있는 애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가 지금 직업을 관둬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소위 참주 히틀러 같은 트럼프 같은 브렉시트 같은 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영이 지배하는 실제로 이게 사회과학자들 속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성을 건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힐링을 뉴에이지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사실상 한국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신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류가 이제 영이야? 한류가. 아니 미국은 정리가 되잖아요. 트럼프가 정리되는 과정인데 한국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까지 정말 의혹에 빠졌던 게 그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라고 설정을 하고 산타 바바라의 추억, 락히드 마틴사 이런 등등을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이제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것에 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국가 안보를 지키고 외교를 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50%가 넘었었다. 네. 그러네요. 네, 한심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비참한 심정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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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